2025년 10월 1일 새벽 5시 용산 국방부 상황실의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놓인 모니터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한 리조트 건물이 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휴양시설이었지만 그 안에는 37명의 한국인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23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공군 CCT 특수부대 소속 대령으로서 처음으로 국가의 무력함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석입니다. 공군 특수전비행단 소속이며 공정통제사 CCT 부대를 총괄하는 비행단장입니다. 그날 아침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전화를 거셨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대령, 캄보디아 상황 보고받았나? 우리 국민들이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고문당하고 있네. 한 명은 이미 숨졌고 80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자네 부대가 투입될 수 있겠나?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비행단장 강민석 대령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패한 경찰들이 범죄 조직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5월에 현지 당국이 급습해 15명의 한국인을 발견했지만 그들은 곧바로 다른 범죄 조직에 팔려갔습니다. 9월까지 신고된 실종 및 납치 건수만 330건에 달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연간 10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불과 2년 사이에 수십 배로 폭증한 것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인회장은 증언했습니다. 일주일에 5에서 10건씩 살려달라는 전화가 옵니다. 제발 구해달라고요. 상황실 스크린에는 CNN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비슷한 내용을 타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국 정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고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미 납치된 사람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휘하는 공정통제사 특수부대원은 단 20명입니다. 정군을 통틀어 가장 적은 인원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입니다. 육군 특전사 707 특임대에서 1년, 해군 UDT실에서 1년, 그리고 자체 훈련 1년, 총 3년의 지옥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붉은 베레모를 쓸 수 있습니다. 선발된 이들 중 끝까지 완수하는 인원은 고작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출 작전, 2023년 수단 교민 철수 작전. 우리는 언제나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이 장악한 공항이 있었고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단에서도 현지 협력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37명이 여러 장소에 흩어져 감금되어 있었고 범죄 조직이 그 주변을 철통같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 우리를 도와줄 우호 세력도 전무했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 경찰 내부에는 범죄 조직과 연결된 부패 경찰들이 즐비했습니다. 작전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가정보원 본부 지하 3층 상황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정원장 직속 대테러센터가 주관하는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외교부 차관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인터폴 공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30%가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교적 접근으로는 정보만 새어나갑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그 순간 대테러센터 차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5개 거점을 동시에 제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자살 작전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차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작전 성공 확률은 20%도 안 됩니다. 한 곳이라도 실패하면 나머지 인질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 군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 국제적 망신입니다. 외교부 차관도 거들었습니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주권 국가에 무단 침투한다는 건 전쟁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국정원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블랙 작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는 작전. 실패해도 정부는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국정원장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대령,
자네가 아프간에서 351명을 구출했던 거 알고 있네.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수 있나?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원장님, 이번은 아프간과 다릅니다. 적대적인 환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거점을 제압해야 합니다. CCT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707 특임대와 UDT실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투입 병력이 최소 100명 이상 필요합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게. 내일 새벽에 출동한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원장님, 대통령께 보고는? 원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보고하지 않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만 아는 작전이야. 성공하면 우리가 해낸 거고 실패하면.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실패하면 자네도 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정부는 우리를 모른다고 할 거고 우리도 혼자 책임져야 하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진짜 블랙 작전이었습니다. 누구의 승인도 누구의 보호도 없는 작전. 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특수전비행단 작전실에 부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CCT 대원 20명 전원과 707 특임대 정예 요원 50명, UDT실 대원 3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 100명의 특수전 요원들입니다. 저는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임무는 이제까지 수행했던 그 어떤 작전보다 어렵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흩어진 37명의 국민을 구출해야 합니다. 적은 무장범죄 조직이고 현지 경찰 중 일부는 그들 편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우군도 없습니다. 작전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100명의 전사들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3년 이상의 지옥 훈련을 견뎌낸 인간 병기들입니다. 고공낙하, 심해, 잠수, 대테러 작전, 응급구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성공 확률이 결코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다면 구출하려던 인질들 뿐 아니라 우리 대원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새벽 2시 경기도 성남 국가정보원 해외정보센터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적막했을 시간이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국정원 해외공작팀, 대테러센터 요원들, 그리고 우리 군 특수부대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CCT 부대원 10명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는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의 위성 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센터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인 감금 장소는 총 5곳입니다. 프놈펜 외곽 리조트 2곳에 각각 15명과 12명, 시아누크빌 카지노 단지에 7명, 그리고 국경지대 공단 2곳에 각각 2명과 1명입니다.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표시되었습니다. 5개의 점이 캄보디아 지도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두 지점 간 거리도 30km가 넘었습니다. 센터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각 거점마다 무장 경비원이 최소 10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제 AK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했고 일부는 수류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현지 협력자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센터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경찰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정보원 3명이 현지에 있지만 그들도 신분 노출 위험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수단에서는 현지 정부군이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우리만의 힘으로 해내야 했습니다. 국정원 해외공작팀장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요원이 프놈펜 리조트 중 한 곳에 잠입했습니다. 내부 구조를 파악했고 인질들의 위치도 대략 확인했습니다. 스크린에 건물 평면도가 떠올랐습니다. 3층 건물이었고 인질들은 2층과 3층에 분산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는 무장 경비원들의 숙소와 감시실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는 점입니다. 밤에도 최소 5명이 깨어있고 CCTV가 모든 복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707 특임대장인 이준혁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이 대령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특수전 요원이었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입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동시다발 작전입니다. 5곳을 같은 시간에 제압하지 못하면 한 곳에서 총성이 들리는 순간 나머지 거점들이 인지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한 곳이라도 실패하면 작전 전체가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UDT 실장인 김상훈 중령이 질문했습니다. 탈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구출 후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국정원 센터장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시아누크빌 항구에 우리 화물선 한 척을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프놈펜 인질들은 항구까지 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육로로는 불가능하고 결국 공중 수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공중 수송은 곧 CCT의 전문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프놈펜 외곽에 임시 착륙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C-130 수송기 2대면 전원 탑승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캄보디아 영공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국정원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하겠네. 외교부를 통해 인도적 구조작전이라는 명목으로 비행 허가를 받아내겠네. 캄보디아 정부도 이 문제가 국제적 망신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뒷거래가 가능할 걸세. 원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는 새벽 5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전명을 정했습니다. 독수리 귀환 작전. 5개 조로 팀을 편성했습니다. 알파팀은 프놈펜 리조트 1번 거점, 브라보팀은 리조트 2번 거점, 찰리팀은 시아누크빌 카지노, 델타팀과 에코팀은 각각 국경공단 2곳을 담당했습니다. 각 팀은 707 특임대원 10명, CCT 요원 2명, 국정원 현지 요원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알파팀을 직접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말했습니다. 비행단장님, 이번 작전은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 대령,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 정보에 따르면 또 한 명이 전기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매 시간이 그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이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부하들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새벽 6시 국정원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라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음식보다 소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앉은 CCT 부대원 한재우 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행단장님, 저희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 출동 가능합니다. 한 중사는 29살의 젊은 부사관이었지만 아프간 작전에도 참여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만해. 자네 같은 대원들이 있어서 내가 이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거야. 오전 9시 국정원장이 저를 별도로 불렀습니다. 원장실에 들어서자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대령, 이번 작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작전이네. 성공하면 영웅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자네와 자네 부하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네.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작전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조용히 훈장을 받고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저는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23년간 군복을 입으면서 언제나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존재 이유입니다. 원장은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 대령, 이건 블랙작전이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작전. 그것은 정부 공식 승인 없이 진행되는 비밀작전을 의미했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통령께는 보고하지 않았네. 외교부도 모르고 국방부도 모르네. 이 작전은 오직 국정원만 알고 있는 작전이야. 성공하면 우리가 해낸 거고 실패하면.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실패하면 자네와 자네 부하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정부는 부인할 거고 우리도 모른다고 할 거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는 그저 불법으로 외국에 침투한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해했습니다. 공식 작전으로 진행하면 외교적 절차와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새어나가 인질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72시간을 주겠네. 3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 작전은 중단이야. 그때는 자네들 스스로 빠져나와야 하네. 저는 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보장해 주십시오. 작전이 실패하더라도 제 부하들의 가족은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약속하지.
하지만 자네 부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네. 이게 블랙 작전이라는 것을.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대원들만 데려가게. 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원장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등 뒤로 원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 대령, 이건 내 개인적 결정이네. 실패하면 내 목도 날아가네. 그러니 꼭 성공하게. 꼭 살아서 돌아오게. 오후 2시 공군 성남기지에서 최종 장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C-130 수송기 2대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00명의 대원들을 모두 집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이번 작전은 블랙 작전입니다. 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정부 공식 승인이 없는 작전입니다. 대통령도 모르고 국방부도 모릅니다. 오직 국정원장만이 승인한 작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알 겁니다. 작전이 실패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우리 가족들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불법으로 타국에 침투한 무장 괴한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전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지금 나가도 됩니다. 아무도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CCT 소속 박민수 중사였습니다. 31살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행단장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제 아이들이 너무 어립니다. 주변 대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박 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큰아이가 5살, 작은아이가 3살입니다. 제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중사, 고개 들어. 박 중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 선택을 존중하네. 아무도 자네를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족은 소중한 거야. 박 중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한재우 중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중사, 고개 들어.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자네 목까지 해낼 테니 가족 곁에 있어. 또 한 명이 물러섰습니다. UDT 실 소속 최진우 하사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뒤로 물러서더니 경례를 올렸습니다. 결국 98명이 남았습니다. 100명 중 2명이 빠진 것입니다. 저는 그 2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지에 남아 후방 지원을 맡아라. 그것도 중요한 임무다. 박 중사와 최 하사가 다시 경례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98명의 대원들은 침묵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72시간뿐입니다. 3일 안에 작전을 완료하고 귀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탈출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최정예의 특수부대이고 저기 캄보디아에는 우리 국민 37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30분 국정원 작전통제실로부터 최종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독수리 귀환 작전 개시하라. 저는 무전기를 잡고 말했습니다. 전 대원 탑승. 출발 준비.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각 팀원들은 전투복을 입고 야간 투시경, 소음기 장착 K2 소총, 섬광탄, 파괴용 폭약 등을 휴대했습니다. 군의관 2명도 동행했습니다. 인질들 중 부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전기로 각 팀장들과 교신했습니다. 알파에서 브라보, 최종 준비 상황 보고하라. 브라보 팀 준비 완료. 찰리 팀 준비 완료. 델타 팀 준비 완료. 에코 팀 준비 완료. 모든 팀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C-130 수송기 2대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1번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알파팀, 브라보팀, 찰리팀 총 60명이 함께였습니다. 2번 수송기에는 델타팀과 에코팀이 탑승했습니다. 수송기 내부는 엔진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대원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반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들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6일 새벽 2시 45분 캄보디아 현지 시간 프놈펜 외곽 15km 지점의 밀림 상공에서 저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C130 수송기는 고도 3000m를 유지하며 목표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레이더는 우리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사이버팀이 사전에 그들의 레이더 시스템에 침투해 우리 기체 신호를 민간 화물기로 위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전팀에 통보한다. 작전 개시까지 15분. 최종 점검 시작하라. 알파팀은 제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목표는 프놈펜 외곽 리조트 1번 거점. 한국인 15명이 감금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이준혁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이 대령, 진입 준비는? 이 대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팀은 언제든 투하 준비 완료 상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공 강한 아카산 HA로 점프를 통해 목표 지점 500m 상공에서 투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지상의 경비병들이 우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59분 수송기 뒷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기내로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13명의 전사들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원 10명, CCT 요원 2명, 그리고 국정원 현지 요원 박성호 씨. 박 요원은 6개월간 프놈펜에서 잠복하며 정보를 수집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15분입니다. 15분 안에 경비원들을 제압하고 인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팀들도 동시에 작전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정각,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는 감각은 아무리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수백 번의 강화 훈련을 받았고 실전 경험도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고도한 집중력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고도계를 확인했습니다. 2000m, 1500m, 1000m, 500m 지점에서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부드러운 충격과 함께 하강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새벽 3시 4분, 저는 목표 지점에서 400m 떨어진 밀림에 착지했습니다. 뒤이어 대원들이 차례로 착지했습니다. 전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주변을 살폈습니다. 리조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 건물 1층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비실과 경비원 숙소였습니다. 2층과 3층은 어두웠습니다. 인질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성호 요원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행단장님, 정문에 경비원 2명, 후문에 1명, 건물 내부 1층 감시실에 3명입니다. 총 6명이 현재 근무 중입니다. 저는 손짓으로 팀원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밀림을 통과했습니다. 30년 경력의 특수전 요원들에게 밤의 밀림은 오히려 아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3시 7분, 리조트 담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령이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팀원 셋이 정문 쪽으로, 둘이 후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머지는 저와 함께 건물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전팀 위치 확인. 브라보. 브라보 제 위치 도달. 찰리. 찰리 제 위치 도달. 델타. 델타 제 위치 도달. 에코. 에코 제 위치 도달. 5팀 모두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9분, 저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팀 30초 후 동시 진입. 카운트 시작. 30, 29, 28.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작전 개시. 정문 쪽에서 소음기 장착 소총의 둔탁한 발사음이 2번 들렸습니다. 정문 경비원 2명이 제압되었습니다. 동시에 후문에서도 신호가 왔습니다. 후문 경비 1명 제압 완료. 저는 건물 측면 창문으로 접근했습니다. 1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감시실로 향하는 복도였습니다. 한재우 중사가 창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경비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창문 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한 중사의 소총에서 소음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벅! 경비원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침입자다.
감시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건물 전체에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과 달라졌습니다. 저는 즉각 명령했습니다. 강행 돌입, 지금 당장. 우리는 창문을 박차고 뛰어들었습니다. 감시실 문이 열리며 경비원 셋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AK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타타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 옆에 벽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우리도 응사했습니다. 소음기가 아닌 실전 사격이었습니다. 복도가 총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경비원이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둘은 계단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인질들을 죽여라.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는 무전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전팀 상황 급변. 경보 울림. 즉각 인질 확보하라. 브라보 팀에서 답이 왔습니다. 브라보도 교전 중. 예상보다 경비원 수가 많습니다. 찰리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찰리, 저항 심함. 지원 필요. 모든 것이 동시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2층 복도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인질실 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나와라. 다 죽여버린다. 저는 계단 끝에서 사격했습니다. 타탕탕. 경비원 한 명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저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한재우 중사가 뛰어올라 그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사의 어깨에 총알이 스쳤습니다. 으윽. 한 중사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중사, 괜찮나? 한 중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첫 번째 방문을 박찼습니다. 방 안에는 인질 3명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군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총소리 들렸어요. 나가면 죽어요. 그는 히스테리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짝,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 있으면 정말 죽습니다. 그제야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인질들을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3시 14분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에서 또 한 명의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근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소총 개머리판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가 비틀거렸고 이준혁 대령이 마무리했습니다. 3층 복도는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누군가 건물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불이야. 인질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알파에서 본부. 상황 악화. 건물 화재 발생. 신속 철수 필요. 국정원 통제실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강 대령, 캄보디아 경찰이 출동했다. 10분 내로 도착한다. 10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저는 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전원 2층으로. 지금 당장. 3층 4개 방을 모두 수색했습니다. 7명을 찾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연기를 마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와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들쳐업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불길이 3층 복도를 타고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무전기에서 다른 팀들의 상황이 들려왔습니다. 브라보에서 본부. 12명 확보 완료했으나 대원 1명 총상. 중상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찰리에서 본부. 7명 확보. 인질 중 1명 다리 골절. 이송 어려움. 델타와 에코는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델타, 에코 각각 2명, 1명 확보 완료. 저항 없었음. 최소한 5팀 중 3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방들에서도 인질들을 차례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을 열자 인질 한 명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지 마. 당신들도 저들 편이잖아. 그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몇 달간의 고문과 학대로 인해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총을 내려놓고 양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입니다.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지난번에도 경찰이 와서 구해준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를 다른 조직에 팔아넘겼어. 저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 계급장을 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공군 대령 강민석입니다. 저는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전진해 그의 손목을 잡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를 제압하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저는 그의 얼굴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저와 함께 가십시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 15명,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한재우 중사는 어깨 부상, 인질 1명은 의식 불명, 다른 인질 1명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알파에서 본부, 목표 인원 15명 전원 확보. 하지만 대원 1명 부상, 인질 2명 응급 상태. 건물 화재로 신속 철수 중. 국정원 통제실에서 답이 왔습니다. 브라보 팀 12명 확보하였으나 대원 1명 중상, 찰리 팀 7명 확보, 인질 1명 골절, 델타 에코는 무사히 완료. 하지만 강 대령 캄보디아 경찰이 5분 내로 도착한다. 즉각 철수하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해냈습니다. 5팀 모두 성공했습니다. 37명 전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대원 2명 부상, 인질 3명 응급 상태.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보다는 긴장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비행단장님,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부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37명을 어떻게 캄보디아 밖으로 빼내느냐. 그리고 추격해오는 경찰을 어떻게 따돌리느냐. 인질들을 1층으로 모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였고 일부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부상당한 대원들과 인질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군의관이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링거를 마치고 붕대를 갈아주고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한 인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국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새벽 3시 35분 건물 밖으로 인질들을 이동시켰습니다. 미리 준비한 트럭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현지 협력자들이 준비한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둘러. 지금 당장 출발한다. 인질들을 트럭에 태우는 동안 이준혁 대령이 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후방 엄호 준비. 경찰이 오면 시간을 벌어야 한다. 부상당한 한재우 중사도 소총을 들었습니다. 중사, 자네는 트럭에 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려는 순간 경찰 차량 3대가 리조트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확성기에서 크메르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우 요원이 통역했습니다. 차량을 정지하고 무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전 대원 비살상 대응. 경찰을 죽이면 안 된다. 우리는 경찰 차량의 타이어를 조준해 사격했습니다. 타탕탕. 타이어가 터지며 경찰 차량들이 멈춰섰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그들도 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지금. 트럭 3대가 급발진했습니다. 저와 대원 5명은 뒤에 남아 엄호 사격을 계속했습니다. 경찰들은 우리를 향해 총을 쏘았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후퇴하며 사격했습니다. 경찰 차량 한 대의 라디에이터를 맞춰 무력화시켰습니다. 트럭들이 충분히 멀어졌을 때 저는 명령했습니다. 철수.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 3대에 탑승했습니다. 경찰들이 추격하려 했지만 타이어가 터진 차량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트럭은 프놈펜 외곽 임시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팀들과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인질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를 구하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이 작전이 블랙 작전이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작전이라 해도 우리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여기 온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새벽 4시 임시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폐공장 건물이었습니다. 다른 팀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브라보 팀이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찰리, 델타, 에코 팀이 도착했습니다.
37명의 인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안전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작전 개시 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1시간.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캄보디아를 탈출하는 것. 하지만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지금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새벽 5시 폐공장 내부는 긴장과 안도가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37명의 인질들은 담요를 덮고 따뜻한 물과 간단한 음식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군의관들이 한 명씩 정밀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각 팀장들과 함께 작전실로 쓰이는 별도 공간에 모였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비행단장님, 이제 문제는 탈출입니다. 푸놈펜에서 시아누크빌 항구까지 200km, 육로로는 최소 4시간이 걸립니다. 김상훈 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육로는 위험합니다. 범죄 조직들이 도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국정원 통제실과 암호화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알파에서 본부, 전원 구출 완료. 탈출 계획 지시 바랍니다. 잠시 후 국정원 대테러 센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대령, 수고했네. 탈출 경로는 2가지야. 첫째, 공중수송. 푸놈펜 외곽 20km 지점에 임시 착륙장을 확보했네. C130이 새벽 6시에 착륙할 예정이야. 둘째, 시아누크빌 항구. 우리 화물선이 오전 8시에 입항하네. 선택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중수송이 빠르지만 37명을 한 번에 태우기엔 위험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부 2가지 경로를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부상자와 여성 12명은 공중수송, 나머지 25명은 항구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센터장이 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트럭 5대를 추가로 보내겠네. 6시 30분까지 자네 위치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강 대령,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네. 캄보디아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푸놈펜 경찰서에서 사건 현장으로 병력을 급파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네. 시간이 많지 않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히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들어라. 우리는 지금부터 2팀으로 나뉜다. 브라보 팀과 찰리 팀은 부상자와 여성들을 데리고 임시 착륙장으로 이동한다. 알파, 델타, 에코 팀은 나머지 인질들과 함께 시아누크빌로 향한다. 이준혁 대령이 물었습니다. 비행단장님은 어느 팀과 함께 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나는 시아누크빌 팀과 간다. 육로가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브라보 팀은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새벽 5시 45분 인질들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부상이 심한 사람들과 여성 12명이 브라보, 찰리 팀과 함께 트럭 2대에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임시 착륙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나머지 25명은 저와 함께 트럭 5대에 분산 탑승했습니다. 출발 전 저는 이준혁 대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대령, 안전하게 귀국하게. 착륙장에서 보세. 이 대령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비행단장님도 무사히. 항구에서 뵙겠습니다. 2팀의 트럭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모두 무사하기를. 우리 팀의 트럭들은 푸놈펜을 우회하는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도로변에는 간간히 농가들이 보였고 농부들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적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김상훈 중령이 무전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비행단장님, 브라보 팀이 착륙장에 도착했답니다. C130도 착륙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오전 6시 20분 첫 번째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알파, 이쪽은 브라보. 전원 탑승 완료. 이륙 준비 중.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브라보 잘했다. 안전하게 귀국하라. 6시 30분 C130 수송기가 캄보디아 영공을 이탈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2명이 안전하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 25명과 특수부대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누크빌까지는 아직 15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3시간은 더 가야 했습니다. 오전 7시 우리는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선두 트럭에서 무전이 들렸습니다. 전방에 검문소 발견. 경찰 차량 2대 경찰관 5명.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것입니다. 저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멈추지 마라. 돌파한다. 트럭들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검문소의 경찰들이 도로에 못 부린 차단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선두 트럭이 검문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찰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타탕탕! 트럭 앞유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운전병이 고함쳤습니다. 뚫습니다. 트럭이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못이 타이어를 찢었습니다. 칙! 하지만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뒤따르던 두 번째, 세 번째 트럭도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 차량 2대가 즉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 차량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전 대원 전투 준비. 저는 트럭 짐칸으로 이동했습니다. 대원 셋과 함께 뒤쪽을 향해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찰 차량이 40m까지 접근했습니다. 저는 타이어를 조준했습니다. 타탕!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달리는 차량에서의 저격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들도 응사했습니다. 총알이 트럭 옆면에 박혔습니다. 인질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총알이! 저는 소리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다시 조준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중했습니다. 경찰 차량의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차량이 휘청거리더니 도로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찰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4대였습니다.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에서 알파, 캄보디아 경찰이 전국에 비상령을 발동했다. 모든 검문소에 수배령이 내려갔다. 국정원 센터장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강 대령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네. 캄보디아 정부가 이걸 테러로 규정했어. 군까지 출동 명령을 내렸다는 정보가 있네. 군까지. 이제 우리는 한 나라 전체를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시아누크빌까지는 아직 12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국도를 따라가면 계속 검문소와 마주칠 것입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로 변경, 산악지대로 우회한다. 김상훈 중령이 반대했습니다. 비행단장님, 산악도로는 너무 위험합니다. 트럭이 전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포위됩니다.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들이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전 8시 산속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인질들이 신음했습니다. 부상자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브라보 팀에서 온 중상자,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캄보디아 군용 헬기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원 엄폐. 저는 소리쳤습니다. 트럭들이 나무 아래로 숨었습니다. 헬기가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10분간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질 한 명이 불안에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잡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저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죽어도 당신들을 지킵니다. 마침내 헬기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트럭 1번의 타이어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타이어가 없었습니다. 박성호 요원이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차량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간인 차량을 징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 맞습니까?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공사장에서.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 사람들, 좋았습니다.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그는 우리 트럭의 인질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구출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 트럭 쓰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숨으십시오. 경찰 오면 제가 다른 방향 알려주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 나쁜 사람한테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인의 트럭으로 부상자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을 창고에 잠시 숨었습니다. 30분 후 정말로 경찰 차량 3대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경찰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경찰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이 우리에게 손짓했습니다. 지금 가십시오. 빨리. 오전 9시 시아누크빌에 진입했습니다. 항구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 우리는 항구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국정원 현지 요원이 안내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항구의 화물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한국 국적의 화물선이 보였습니다. 배 이름은 한진해운 소속 무궁화호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무궁화호, 이쪽은 알파팀. 승선 준비 완료. 선박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알파팀 환영합니다. 즉시 승선하십시오. 트럭들이 부두에 정차했습니다. 인질들을 신속하게 하선시켰습니다. 선박의 사다리를 타고 한 명씩 올라갔습니다. 25명 전원이 배에 올라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특수부대원들이 승선했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37명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선장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령님. 이제 한국으로 갑시다. 저는 그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장님. 오전 10시 무궁화호가 출항했습니다. 시아누크빌 항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캄보디아의 해안선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상훈 중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비행단장님, 정말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작전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 영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령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넘겼습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선실에서는 인질들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군의관들이 최종 검진을 마쳤습니다.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몇 명은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치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인질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족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합니다. 사흘 후면 부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1시, 저는 국정원 통제실에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본부, 이쪽은 알파. 전원 승선 완료. 현재 캄보디아 영해를 벗어나 공해상 진입. 한국으로 향하고 있음. 작전 소요시간 총 10시간. 아군 피해 전무. 인질 구출 37명 전원 생존. 독수리 귀환 작전 성공적으로 완수. 통제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국정원장이 직접 무전을 받았습니다. 강 대령, 정말 훌륭했네. 자네와 자네 부하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야. 무사히 귀국하게. 우리가 영웅 대접을 해주겠네. 저는 갑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배는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3년간 군복을 입고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지만 이번만큼 뿌듯한 적은 없었습니다. 3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가족을 만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군인이 된 이유였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 그 단순하지만 무거운 책임.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재우 중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비행단장님,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선실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모두 수고했으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지. 선실로 가는 길에 인질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이건 제 임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곧 가족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배의 식당에서 간단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수부대원들과 인질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선장이 준비한 한식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밥. 인질들은 몇 개월 만에 먹는 한국 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인질이 말했습니다. 이 맛, 정말 오랜만입니다. 꿈에서나 먹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밤이 되었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남중국해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상훈 중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비행단장님, 이번 작전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블랙 작전으로 이렇게 완벽한 성공을 거둔 건
처음일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역사에는 남지 않을 겁니다. 이건 블랙 작전이니까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입니다.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냈는지. 자정이 넘어 저는 선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72시간의 시간 제한 중 이미 20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귀국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부산항에 도착한 우리를 상상했습니다. 인질들이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을. 그 모습이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오전 11시 우리는 시아누크빌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항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국정원 통제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강 대령, 즉시 작전을 중단하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센터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네. 외교부가 발칵 뒤집혔어. 지금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네. 자네는 즉시 작전을 중단하고 현지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이야. 저는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본부,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37명을 구출했습니다. 이들을 여기 버리고 가라는 겁니까? 센터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강 대령, 나도 어쩔 수 없네. 이건 내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야. 외교부 장관이 직접 국정원장에게 압력을 넣었어. 이 작전이 공개되면 한국과 캄보디아의 외교 관계가 파탄 난다는 거야. 청와대에서는 자네들이 작전을 중단하고 인질들을 캄보디아 당국에 인계하라고 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인질들을 캄보디아 당국에 인계하라고? 그들은 부패한 경찰들입니다. 인질들을 다시 범죄 조직에 팔아넘길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본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캄보디아 경찰한테 한 번 배신당했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넘기면 전원 죽습니다. 센터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강 대령. 하지만 이건 정치적 결정이야.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와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지.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트럭 안에는 37명의 인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몇 달간의 지옥 같은 생활 끝에 마침내 찾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족을 만날 날을 꿈꾸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부, 죄송하지만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들을 반드시 한국으로 데려갑니다. 통제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강 대령, 나야.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나? 지금 명령 불복종을 선언하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이 작전은 블랙 작전입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작전이죠. 그렇다면 저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 대령, 자네 지금 자네 인생을 걸고 있는 거야. 계속 가면 자네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거고 자네 부하들도 마찬가지야. 저는 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혁 대령, 김상훈 중령, 한재우 중사. 그들 모두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대령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비행단장님, 우리는 비행단장님을 따릅니다. 끝까지. 김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법회의든 뭐든 각오했습니다. 한 중사는 부상당한 어깨를 움켜쥐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 다친 김에 끝까지 가는 게 낫죠. 나머지 대원들도 일제히 외쳤습니다. 비행단장님을 따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23년간 군복을 입으면서 단 한 가지만 배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군인의 의무라고요. 저는 그 의무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전기를 껐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국가의 지원도 명령도 없이 오직 우리 자신만 믿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한다. 시아누크빌 항구로. 트럭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2시 시아누크빌 외곽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로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차량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요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행단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교통량이 많아야 하는데. 저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순간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통제실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주파수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습니다. 한국 군인들 들리는가? 나는 캄보디아 육군 소령이다. 너희는 지금 포위되어 있다. 저는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로 양쪽 언덕에 군용 차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소 10여 대. 그리고 병력은 적어도 100명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정규군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포위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너희가 가진 인질들을 내려놓고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저항하면 전원 사살한다.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구출했을 뿐이다. 우리를 통과시켜라. 캄보디아 소령이 비웃었습니다. 구출? 너희는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주권을 침해했다. 너희는 테러리스트다. 그 순간 언덕에서 중기관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98명의 대원으로 100명 이상의 정규군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인질 37명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원 전투 준비. 하지만 먼저 쏘지는 마라. 협상을 시도한다. 저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양손을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캄보디아 군인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군 대령 강민석이다. 나와 대화하라. 잠시 후 캄보디아 군복을 입은 소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땅에서 벌인 짓을 알고 있다. 리조트 5곳을 습격했고 건물을 불태웠고 우리 경찰 6명을 다치게 했다. 이건 전쟁 행위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경찰이 범죄 조직과 결탁해 우리 국민을 팔아넘겼소. 우리는 우리 국민을 구출했을 뿐이요. 소령이 코웃음 쳤습니다. 증거가 있나? 너희는 그저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침투한 무장 괴한일 뿐이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트럭 안에 인질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멍든 얼굴, 상처투성이 몸. 그것이 증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소령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시오. 저들이 증거요. 소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령은 명령이다. 너희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대령 나다. 국방부 장관이다. 저는 무전기를 귀에 댔습니다. 장관님, 장관이 말했습니다. 강 대령, 지금 청와대와 외교부에서는 자네를 버리기로 결정했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하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네는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했네.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네를 지원하겠네. 지금부터 10분 후에 한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이 시아누크빌 항구에 입항할 거네. 그 배를 타고 귀국하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외교부에서. 장관이 웃었습니다. 외교는 외교부 일이고 군사는 국방부 일이네. 나는 내 부하들을 버리지 않네. 자네와 자네 대원들, 그리고 인질들을 모두 데려오게. 무전기가 끊겼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소령을 바라봤습니다. 소령, 당신도 군인이요.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게 임무요. 나는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요. 소령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당신 국민이 타국에서 고문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소? 당신도 나와 똑같이 했을 거요. 소령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크메르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40분 소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5분간 보지 못했다. 5분 후에는 너희를 추격할 것이다. 그때까지 최대한 멀리 가라. 저는 그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하오 소령. 소령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군인으로서 존경하오 대령. 저는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원 탑승. 지금 당장. 트럭들이 급발진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캄보디아 군인들이 그저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시아누크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한국 국기를 단 구축함이 보였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율곡2함이었습니다. 7,800톤급의 거대한 군함이었습니다. 함장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강 대령 환영합니다. 신속히 승함하십시오. 우리는 인질들을 배로 옮겼습니다. 37명 전원이 군함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들이 승함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캄보디아 땅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한나라의 군대와 대치하면서도 함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대령님, 정말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령님과 인질들을 구출하라고요. 저는 함장에게 물었습니다. 외교부는 뭐라고 합니까? 함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외교부는 이 작전을 모릅니다. 국방부 단독 결정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장관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국가에 의해 버려질 뻔했지만 한 사람의 용기로 구출된 것입니다. 구축함이 출항했습니다. 캄보디아 해안선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인질들은 갑판에 나와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 인질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갑니다. 다른 인질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저는 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98명 전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부상자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비록 상부의 배신을 겪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국민을 지켰습니다. 구축함이 공해상으로 진입한 지 3시간이 지난 오후 4시, 저는 함교에서 위성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한국 군대가 캄보디아에서 무단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외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도 비슷한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의 공식 사과 요구, 군사 침공 의혹 제기, 그리고 중국 신화통신은 더 강경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이 전했습니다. 한국 군대의 캄보디아 주권 침해는 동남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장이 제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대령님,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화면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해당 작전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독단적 행동이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사과하며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국방부와 직접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잠시 후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대령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청와대 브리핑을 받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대령, 예상했던 일이네. 외교부와 청와대에서는 자네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끝까지 자네를 지킬 거네. 지금 국방부에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만행, 부패한 경찰의 연루 증거, 인질들의 증언, 모든 걸 공개할 거야. 하지만 장관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만 강 대령, 자네는 각오해야 하네. 귀국하면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네. 명령 불복종, 무단 군사작전, 외교 문제 야기. 이 모든 게 군법 위반이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옳은 일을 했네. 그리고 나는 군법회의에서 자네를 변호할 거네. 자네가 구한 37명의 국민이 자네의 증인이 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는 어떤 처벌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BBC였습니다. 화면에는 베이징 중국 외교부 청사가 비쳤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 한국의 캄보디아 군사작전을 강력 비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행동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중국은 우방국인 캄보디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러시아 외무부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하나둘 캄보디아 편에 섰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외교적 고립입니다. 동남아 전체가 우리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국민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 순간 인질 한 명이 함교로 올라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이 처벌받으신다면 저희 때문에.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임무는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라면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를 토닥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군복을 입은 이유였습니다. 오후 6시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 대령, 자네 때문에 국정원이 발칵 뒤집혔네. 외교부에서는 이 모든 게 국정원의 독단적 작전이었다고 몰아가고 있어. 나도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후회하지 않네, 강 대령.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네. 청와대에서는 자네를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어.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언론에 대서특필될 거야. 명령 불복종한 군인, 외교 위기 초래한 무모한 작전. 이런 식으로 여론도 분열될 거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강 대령, 나는 자네 편이네. 국정원 내부에서도 자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현장 요원들은 모두 자네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이 감옥에 가는 거군요. 오후 7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에 공식 요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작전 책임자인 강민석 대령의 신병 인도. 캄보디아는 저를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함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대령님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제가 범죄자입니다. 승인받지 않은 군사작전으로 타국 영토를 침범했으니까요. 그 순간 대원들이 함교로 몰려왔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앞장섰습니다. 비행단장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캄보디아가 비행단장님을 요구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훈 중령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비행단장님은 우리 국민을 구했습니다. 그게 범죄입니까? 한재우 중사도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겠습니다. 비행단장님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대원들도 일제히 외쳤습니다. 비행단장님을 지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이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행단장님, 우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 결정이었고 제가 책임집니다. 오후 8시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보수 언론은 저를 영웅으로 묘사했습니다. 국민을 구한 용감한 군인. 하지만 진보 언론은 달랐습니다. 외교 위기 초래한 무모한 작전, 명령 체계 무시한 독단 행동. 댓글창은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 군인은 영웅이다. 국민을 구했잖아. BS법을 어긴 건 사실이다. 처벌받아야 한다. 한국 사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제 한 사람의 결정이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인질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구축함 갑판에서 위성 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37명 전원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멍자국과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인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4개월간 감금되었습니다. 매일 구타당했고 고문당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우리를 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우리를 다른 조직에 팔아넘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다른 인질이 이어 말했습니다. 강민석 대령님과 대원분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처벌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다른 인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분들을 처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영웅입니다. 진짜 영웅입니다. 37명 전원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카메라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댓글창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 작전이 옳았던 것 같다. 저들을 구한 군인을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적 동기는 이해하나 국제법 위반은 정당화될 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제가 틀렸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타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가판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국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저의 의무였으니까요. 밤 10시 국방부 장관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강 대령, 내일 오전 10시에 부산항에 도착하네. 그곳에서 헌병대가 자네를 체포할 거야. 이미 영장이 발부되었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장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강 대령,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었네. 아니, 여전히 훌륭한 군인이네. 나는 자네가 자랑스럽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정이 넘어 저는 대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98명이 가판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37명의 국민을 구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대원들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저는 체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재우 중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비행단장님, 저희는 비행단장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나머지 대원들도 일제히 외쳤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판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2025년 10월 8일 오전 9시 부산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극기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대령 석방하라. 국민을 구한 영웅을 처벌하지 마라. 우리가 강민석을 지킨다. 함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 사람들이 다 대령님을 위해 나온 겁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처벌받을 각오를 했지 이런 환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축함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헌병대 차량 5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장이 승함했습니다. 그는 체포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공군 대령 강민석, 군형법 제44조 항명죄, 제59조 무단이탈죄로 체포합니다. 저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목에 닿았습니다. 대원들이 함교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재우 중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단장님, 저는 그들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하선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두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강민석, 강민석, 강민석. 박수 소리가 부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구출된 인질들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나온 것입니다. 헌병들이 저를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차량을 둘러쌌습니다. 강민석 대령을 풀어줘. 영웅을 체포하지 마라. 헌병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물러나 주십시오. 이것은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이 차량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인질로 구출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저 사람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를 지옥에서 구해준 은인입니다. 곧이어 37명의 인질들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헌병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한 인질이 소리쳤습니다. 대령님을 체포하려면 우리를 먼저 체포하십시오. 우리가 대령님께 작전을 강요했습니다. 다른 인질이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대령님은 우리 목숨을 구했습니다. 헌병대장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 없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본부 상황 통제 불가. 시민 수천 명이 연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시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부두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이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70대로 보이는 노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이자 전 합참의장이었습니다. 그가 헌병대장 앞에 섰습니다. 헌병대장, 나는 예비역 대장 김태준이다. 저 젊은 장교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를 체포하기 전에 나를 먼저 체포하게. 뒤따라온 예비역 장성들도 일제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공범입니다. 우리도 체포하십시오. 헌병대장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예비역이라고 해도 장성들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무전기를 잡으려는 순간 또 다른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내렸습니다. 한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헌병대장,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강민석 대령의 체포는 부당합니다. 우리는 긴급 국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체포를 보류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들도 동조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탄압입니다. 국민을 구한 영웅을 체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차량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벌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 37명의 인질, 예비역 장성들, 국회의원들 모두가 저를 위해 나선 것입니다. 헌병대장이 최종적으로 상부와 통화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본부 지시입니다. 연행을 잠시 보류하고 대기합니다. 시민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을. 결국 저는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군 검찰청으로 출두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대령님, 후회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국민을 구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의무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군 검찰청 조사실에서 검사가 저를 신문했습니다. 강민석 대령, 당신은 상부의 작전 중단 명령을 받고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죄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당신은 캄보디아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 외교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외교 문제는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37명의 국민 생명과 외교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언제나 국민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작전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외교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들도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검사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검사님의 가족이 타국에서 고문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교 관계 때문에 포기하시겠습니까? 검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7명의 국민을 제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특종이 터졌습니다. MBC 탐사보도팀이 캄보디아 부패 경찰과 범죄 조직의 연결 고리를 폭로한 것입니다. 화면에는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간부가 범죄 조직 두목과 만나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녹취록도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인 5명을 넘기겠다. 1명당 1만 달러다. 이것은 명백한 인신매매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범죄 조직과 공모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어서 KBS도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구출된 인질 37명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인질이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전기 충격기로 고문당했습니다. 일할당량을 못 채우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탈출하려다 붙잡힌 사람은 다른 인질들 앞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다른 인질이 보여준 몸에는 화상 자국과 채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저들이 한 짓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우리를 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우리를 더 악랄한 조직에 팔았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강민석 대령 지지글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보니 대령이 영웅이 맞네. 캄보디아 경찰이 범죄자였잖아. 외교부는 뭐 했냐? 국민 버렸잖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민석 대령 무죄 석방 요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사흘 만에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외교부 장관을 추궁했습니다. 장관님, 인질들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상 중이었다고요? 그 사이에 인질 한 명이 죽었습니다. 장관님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여당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강민석 대령은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37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를 처벌하려 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강민석 대령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하지만 명령 체계를 무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군 기강이 무너집니다.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은 저 37명을 버리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는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늦었고 강민석 대령의 작전이 불가피했다는 것. 청문회 직후 국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민석 대령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촉구한다. 찬성 230표, 반대 40표, 기권 30표.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국회가 저를 지지한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저는 반역자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회가 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강민석 대령을 영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각하, 지금 국민청원이 300만을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강민석 대령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를 거치지 않고 구축함까지 보냈단 말입니까? 국가안보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국방부 장관의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옳았습니다. 국민을 구했고 국제 여론도 우리 편입니다. 이제 와서 장관을 문책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뒤에서 지켜만 보라는 겁니까? 실장이 답했습니다. 외교 복구는 외교부가 맡고 군사 문제는 국방부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하께서는 큰 그림에서 국정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불만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여론은 이미 국방부 장관과 강민석 대령 편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오전 10시 군 검찰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강민석 대령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다만 경고 조치로 가름한다. 기소 유예.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군 검찰 담당 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 갈 각오를 했던 제게 이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뒤따랐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강민석 대령과 그의 부하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비록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을 구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것입니다. 장관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국방부가 저희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외교 문제를 우려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부패 경찰의 실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CNN은 특별 취재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조트로 위장한 범죄단지, 철창에 갇힌 각국 국민들, 경찰과 범죄 조직의 유착 관계. CNN 앵커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 군대의 작전은 주권 침해가 아니라 인도적 구조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내 범죄를 방치했고 오히려 공범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뒤따랐습니다. 화면에 띄운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제범죄의 온상으로 전락. 각국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BBC는 더 나아갔습니다. 앵커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작전은 국제법 논란 속에서도 인도주의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비난하던 국제사회가 이제는 캄보디아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내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한국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국제법 위반이라던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국민 보호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캄보디아는 자국 내 범죄 조직을 척결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든 순간 국제 정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한국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침묵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고립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결국 한국에 사과했습니다. 우리 경찰 일부의 부패를 인정한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 2025년 10월 16일 정부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98명의 대원들 그리고 37명의 인질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강민석 대령과 특수부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 국민을 구출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군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장관이 저에게 다가와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화랑무공 훈장이었습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제 어깨에 훈장을 달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강 대령, 자네가 옳았네. 나는 처음부터 자네를 믿었네. 저는 쓴웃음을 지을 뻔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저를 체포하라던 사람이 이제는 처음부터 믿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37명이 살아 돌아왔고 우리 대원들도 무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네는 국군의 상징이 될 걸세. 자네 이름은 역사에 남을 거야. 무대 아래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한 시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다른 시민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군복을 입은 이유였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습니다. 옆에 선 한재우 중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행단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네. 환영식이 끝난 후 인질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7명 전원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 깊이 절을 했습니다. 한 인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대령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죽었을 겁니다. 다른 인질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대령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해달랍니다. 아버지를 돌려받았다고, 아들을 되찾았다고, 남편을 다시 만났다고.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가족 곁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한 인질이 물었습니다. 대령님,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의무입니다. 위험이 얼마나 크든 대가가 무엇이든 저는 언제나 국민을 선택할 것입니다. 인질들은 다시 한번 깊이 절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집에 가십시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각 방송사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독수리 귀환 작전 72시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작전의 전 과정이 재현되었습니다. 고공 강화 장면, 건물 진입 순간, 총격전, 탈출 과정.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군사작전의 교과서라 할 만합니다. 5개 거점을 동시에 제압하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계 특수부대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해군 특수전 사령부 전 사령관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이번 작전은 놀라웠습니다. 적대적 환경에서 완벽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네이비실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영국 SAS 출신 전문가도 BBC에서 평가했습니다. 강민석 대령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상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대원들을 완벽하게 통솔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입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10월 17일 특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강민석 대령과 특수부대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군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명령보다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외교 문제보다 국민 생명을 우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의 정신입니다.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군인들과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관이 저를 무대로 초청했습니다. 저는 장관 앞에 섰습니다. 장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령, 수고했네. 자네는 군인의 본분을 지켰네. 내가 자랑스럽네. 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장관님, 저는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장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를 문책하려 했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네. 자네가 옳았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은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국민을 구한 영웅, 특별 기념식에서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98명의 대원들과 함께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군 식당에서 간단하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화려한 환영식도 카메라도 기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이준혁 대령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비행단장님, 건배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작전에, 그리고 무사히 돌아온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김상훈 중령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캄보디아 군대와 대치했을 때요. 한재우 중사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경찰이랑 총격전 벌일 때 정말 이번엔 끝이다 싶었어요. 다른 대원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건물에 불 났을 때 진짜 무서웠습니다. 헬기 소리 들렸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검문소 뚫을 때는 손에 땀이 찼습니다. 우리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했으니까요. 모두가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블랙 작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와준 사람들. 가족을 걱정하면서도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부상을 입고도 임무를 완수한 사람들. 제가 훈장을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진짜 영웅은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 남을 작전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살아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비행단장님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10월 18일 캄보디아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대대적인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압력에 못 이긴 캄보디아 정부는 결국 움직였습니다. 군과 경찰 합동으로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전역의 범죄 단지를 급습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각국 국민들이 구출되었습니다.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말레이시아인, 그리고 추가로 한국인 23명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들도 범죄 조직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작전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에서도 범죄 조직 소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이 동남아 전역의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BC도 뒤따랐습니다. 리포터는 현장에서 전했습니다. 강민석 대령의 결단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작전은 단순히 37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국제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놀랐습니다. 제 작전이 이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행동은 모든 국가에 교훈을 줍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한국은 그 의무를 다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석 대령은 인권의 수호자입니다. 그의 용기가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올라갔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나라, 용기 있는 군대, 정의로운 국가. 이런 이미지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공군 특수전비행단으로 복귀했습니다. CCT 대원들을 훈련시키고 작전을 계획하고 평범한 군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배 장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소위가 제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무서우셨습니까? 상부 명령을 거역하는 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국민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위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또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똑같이 할 겁니다. 군인의 의무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둘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군인입니다. 소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령님. 저는 그의 경례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후배들이 언젠가 저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도 대한민국 군대는 움직일 것입니다. 명령이 없어도, 승인이 없어도, 국제법이 막아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우리가 군복을 입은 이유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에서 우리는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